네, 자산도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신입사원분들의 금융상품 선택은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점검해야 할 연금 설계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자산 증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나 변액 보험까지 단계별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찬 정보들 세 분의 보험 닥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럼 가장 먼저 함께 해주실 첫 번째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더 금융서비스 OK 사업단의 최유리 부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금융서비스 OK 사업단 부지점장을 맡고 있는 최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금융상품을 가입을 할 때 어떤 순서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무엇부터 가입해야 할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유리 부지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희가 그래서 어떤 주제를 다룰지 시청자분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의 사연 먼저 확인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첫 직장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 적금, 펀드, 보험까지 이것저것 가입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너무 헷갈립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라면서 금융상품을 빨리 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단기 저축이 좋은지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게 맞는지 보험은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한지도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꼭 필요한 금융상품과 피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신입사원이신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 출발을 하신 분인데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내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방법론을 안 알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부지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드리는 것처럼 빨리 준비해라, 지금이 적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점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생활 처음 시작해서 첫 월급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뭐부터 제가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월급을 받으면 보통은 어떤 금융상품부터 가입할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상품이 아니라 내 돈의 구조예요. 첫 번째로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월세나 통신비나 그런 교통비 같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금액들이 얼마인지부터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금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그런 지출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금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보장을 확인하지 않고 이 준비 없이 장기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복지나 단체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보장을 확인하지 않고 개인 상품을 먼저 선택해 버리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선택이 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가입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어떤 구조로 내가 지금 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네. 자, 뭐 내가 뭘 가입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했는데 내 상황부터 지금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현실 인식을 하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 현실 인식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를 쓰고 뭐 이런 것들에 회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장 먼저 우리가 재테크 수단 생각하는 게 적금이잖아요.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적금을 뭐 가입을 할 때 저는 당장 뭐 숫자 금리부터 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중요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럼요.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금리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적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금리가 아니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높은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렇지만 그 납입 금액이 부담되거나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적금은 얼마를 받느냐보다는 얼마나 오래 가져갈 수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기간들을 쭉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더 좋다. 금리 당장 높은 것보다는 잘 유지하면서 계속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연락 많이 오거나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게 신용카드. 카드사에서 막 연락 옵니다.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막 이제 막 개설하라고 카드 만들려고 하는데, 신입사원분들 입장에서 이 신용카드를 바로 그냥 만드는 게 괜찮을까요? 네,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네네.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 신용카드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급을 받으면 네. 그때 오히려 신용 관리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회비나 전월 실적 조건 그리고 뭐 할부 사용 구조 이렇게 모르고 쓰다가 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신용카드 사용 습관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결제를 지키지 못하거나 뭐 한도를 아주 꽉 채워서 사용하는 그런 습관들 신용 관리에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신용카드를 신입들이 만들어도 되지만 그래도 혜택이 없다는 이유보다 혜택이 많다는 이유보다 내 소비 패턴에 맞게끔 관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소비가 이제 너무 과다하게 그냥 무절제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을 좀 막기는 해야 되겠죠. 요거는 참고를 해봐야겠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보험도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빠를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은연중에 많이 들으니까 사회 초년생 분들, 신입사원분들은 보험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많이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험은 여유가 생길 때 시작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요. 건강하고 선택의 폭이 넓을 때 그때 준비하는 금융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회 초년생 시기에는 비교적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장의 선택의 제약이 적고 보험료 부담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기본적인 보장을 준비해두면 굉장히 금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보장을 완성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너무 힘들고 실손 중심으로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과도한 상품을 먼저 선택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리 없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손보험이나 이런 최소한의 보험료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보험은 일단은 기본적인 걸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되고, 근데 또 이제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또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보험이나 아니면 뭐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 굳이 또 따로 개인적으로 보험 들어야 되나? 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보험이 있으면 개인 보험이 굉장히 필요 없는 보험이라고 느끼실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근데 단체 보험하고
개인 보험은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단체 보험은 재직 중에만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퇴사나 이직을 하는 동시에 또 보장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보험은 또 개인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상황에 맞춰서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면 우리가 들 수 있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인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제 신입사원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고 도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렇게 뭔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짤 때 실수하시는 부분,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 네.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많이 하는 실수는 그 본인의 그 소득과 지출 구조를 체크하지 않고 네네. 주변의 추천이나 뭐 분위기에 따라서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월급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처음부터 금융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입 시기에는 그 소득과 생활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좋거든요. 정리하면은 신입사원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 상품 선택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나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맞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딱 완성하고 신경 안 쓰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 주시는 거 저도 주변에서 얘기하면 통장을 좀 분리해라. 통장을 쪼개라. 뭐 월급 들어오는 통장 따로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소비하는 통장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네. 통장 쪼개기는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개로 나눠서 복잡하게 쪼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돈의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은 한 3개 정도로만 쪼개면 괜찮아요. 네. 최소한 뭐 생활비 통장, 그리고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이 3가지만으로도 한 달에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이 지출이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축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까지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통장을 나누는 이유는 저축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시기에는 아무래도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역할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재테크나 이런 것도 빨리 배우시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빨리 투자를 그냥 나는 시작해서 돈을 빨리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언제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신입사원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시기의 투자는 수익을 크게 나타내는 것보다 시장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시장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투자 습관을 만드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거나 그 단기간 성과를 내는 그런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월급의 일부를 활용해서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언제 시작하느냐보다는 내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변동성을 경험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당장 막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어쨌든 이 습관을 잘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제 차후에 진짜 돈이 많이 모였을 때 또 좋은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테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너무 서두르지 마라 라는 의견이셨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차례차례 이제 준비한 단계가 뭐 연금저축이나 IRP도 요즘에는 이야기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면 좋은데 또 이게
이것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연금은 뭐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이제 신입인데. 많잖아요. 그런데 연금은 나중에 큰 돈을 넣기 위한 그런 준비라기보다는 시간을 쌓아가는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입사원 시기에는 연금을 시작한다고 해서 큰 금액을 넣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부담되지 않는 그런 소액으로 시작해서 저축 습관을 만드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만들어진 그 습관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런 금융 구조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렇게 소액으로 네,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다 넘어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상황을 잘 파악을 해놓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투자도 마지막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입사원분들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금융의 목표를 잡는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금융의 목표를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최종 목표를 어떻게 정리해 주면 좋을까요? 신입사원의 금융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신입사원분들 한번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 그런 구조를 잘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더 금융 서비스 OK 사업단의 최우리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함께 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더 금융 서비스 한송희 지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점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전문가, 더 금융 서비스 한송희 지점장입니다. 저는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잃으면 자산을 잃고 그리고 자산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숫자만 설계하는 연금 설계가 아니라 질병과 간병 같은 실제 삶의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반영한 은퇴 준비자의 연금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송희 지점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청자분의 사연 역시 받아봤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시청자분의 이야기 확인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년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직장인입니다. 은퇴가 아직 멀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시기가 다가오니까 퇴직 이후 소득이 거의 끊긴다는 현실이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오네요.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대략만 알고 있고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지 아니면은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할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인 연금 설계 방향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은퇴를 조금씩 준비하고 계신 시청자분인데요. 내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지, 연금 설계를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함께 한송희 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점장님, 일단은 연금 준비는 보통 저희가 뭐 딱 기준은 없겠지만 언제부터 몇 살 정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뭐 나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몇 살에 할까, 몇 살부터 시작할까를 많이 고민하시지만 사실 연금 설계의 진짜 출발점은 은퇴 후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즉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시점과 건강이 악화되는 시점이 맞물릴 때가 가장 위험해서 막연한 걱정보다는 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적립금과 예상 수령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내 자산 현황을 똑똑하게 파악해야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누리며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 포털에 가서 저희가 액수를 일단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우리 노후를 뭐 안정적으로 뭐 여유 있게 또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국민연금은 노후의 전부가 아니라 기초생활비의 일부일 뿐입니다. 네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 수준인데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개인 기준으로 165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350만 원에 달합니다. 네. 연금만으로는 필요한 비용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게 현실이죠.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식비 비중보다 주거비와 의료비 비중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즉 살아가는 비용보다 저희가 버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연금액을 확인하고 나만의 연금 지도를 만들어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기초공사 위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연금의 준비 핵심은 하나로 충분한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조합하여 안정적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도 들어봤지만 뭐 정년을 앞두고 계신다 하니 뭐 50대 후반이나 60대 뭐 이제 초반이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 50대, 60대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연금이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상담을 이제 제가 하다 보면 네.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네, 고민이죠. 많으세요. 네. 그래서 하지만 늦었다고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제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똑똑하게 나눠 쓸지,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하실 때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먼저 받기보다 반드시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네. 퇴직연금을 10년 넘게 길게 나누어 받을 경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를 무려 40%나 감면해 주거든요. 예, 세금을 아끼는 게 결국 내 노후 월급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 만약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시다면 네. 연금 개시 시점을 조금만 늦춰보세요. 예, 수령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 소득세율이 낮아져서 80세 이후에는 최저 3.3%까지 떨어집니다. 네네. 네. 준비가 조금 늦었더라도 이런 정교한 설계만 잘하면 새 나가는 세금을 막아 내 노후 자금을 훨씬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구조를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저도 처음 들었네요. 80세 이게 나이가 점점 높아질수록 연금 소득세율이 낮아지는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총 연금액보다 수령하는 방식, 아까 뭐 말씀도 살짝 해주셨지만 수령을 어떻게 하는지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뭐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연금 설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내 연금액이 총 얼마지? 라는 숫자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매달 생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모았냐보다 어떻게 나눠서 쓰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같은 연금이라도 평생 받는 종신형으로 할지 네네. 정해진 기간에 집중하는 확정형으로 할지 또 수령 시점은 언제로 잡는지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과 노후의 안정성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연금 설계는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내 생활비 흐름에 맞춰 지속 가능한 수령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총액이 얼마냐라를 묻는 것보다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월 수령 구조가 안정적인지 아니면 제일 먼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공백기 없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시니까요. 네. 총액이 뭐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나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건강 상태 이런 거에 잘 맞춰서 수령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세금 얘기도 잠깐 앞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연금에서 이게 또 생각보다 뭐 이 공제나 이런 걸 해주지만 그래도 세금이 꽤나 나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건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연금을 많이 쌓아두셨어도 네네. 수령 방법을 잘못 선택하시면 애써 힘들게 모으신 내 돈이 세금으로 줄줄이 셀 수 있거든요. 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나눠 받느냐에 따라서 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연간 수령액 1,500만 원의 법칙입니다. 네네. 2024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기준이 1,5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요. 이 범위를 넘지 않게 수령 기간을 똑똑하게 늘리는 전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수령 기간을 11년 이상으로 길게 잡으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를 30%를 감면해 주지만 네. 11년 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이제 연령별로 낮아지는 세율 혜택까지 제가 고려를 한다면 최대한 가늘고 길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결국 노후의 설계의 완성은 많이 모으기가 아니라 똑똑하게 나누어 받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이 설명해 주신 걸 들으면 네. 연금은 빨리 받는 것보다는 늦게 천천히 받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연금 빨리 받으면 손해, 늦게 받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연금은 빨리 받는 게 손해고 늦게 받는다고 유리하다고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연금 개시 시점은 본인의 기대 수명,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만약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어서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점을 좀 늦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수령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 소득세율이 낮아져서 80세 이후에는 최저 3.3%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세금을 줄여서 내 몫을 조금 더 키우는 전략이죠. 네. 하지만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령 기간이 좀 짧아질 것 같다면 조금 일찍 받으셔서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타임라인에 맞춰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늦추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소득 공백기가 언제인지부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세금도 줄여야 되겠고 시기도 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럼 안정적으로 생활을 좀 꾸려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투자나 투자형 연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하기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퇴 후에도 이런 걸 계속 투자해보는 게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부분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은퇴 후에도 일부 자산은 반드시 성장 자산에 노출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률 때문인데요. 연금을 현금으로만 들고 계시면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실제 구매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은퇴 기간이 이제 30년 이상 길어지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 이런 100세 시대에 물가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은퇴 전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면서도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펀드라던가 배당 중심의 ETF 같은 투자형 연금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결국 안전하게 지키는 수비도 중요하지만 물가를 따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격이 병행이 되어야지 내 연금 수명이 다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금은 모셔두는 돈이 아니라 일하게 하는 돈이 되어야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물가 상승률은 이겨야죠,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그냥 현금으로 두면은 사실 뭐 조금씩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 정도의 수익률 정도는 우리가 좀 챙기면서 노후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연금 말고 뭐 예금이나 뭐 아까 말씀해 주신 펀드도 있지만 뭐 보험 뭐 이런 것들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저희가 자산을 좀 분배해야 될까요? 네.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고 네네.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른 역할 분담에 있습니다. 네네. 우선 연금은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꼬박꼬박 나오는 평생 현금 흐름을 담당하셔야 되고, 최소한의 기초생활비는 이 연금에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저희가 좀 얻을 수 있거든요. 반면 예금이나 펀드 같은 이제 일반 금융자산은 비상자금과 유연성을 담당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주택 수리비처럼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때 연금을 깨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어막이 이 바로 금융자산들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인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부터 인출해 세금을 아끼시면서 그 다음 퇴직연금, 연금저축순으로 전략적으로 꺼내 써야 합니다. 결국 우리 연금은 생존을 지키고 금융자산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는 전략들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정답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 지점장님께 드릴 텐데 넘어가서 마지막에 현장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실제로 상담하실 때 아니면 이제 만나서 도움을 주실 때 은퇴하는 분들,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또 상담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내가 이런 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라고 막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어떤 걸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많이들 후회를 하시고 네네. 여쭤보시는 게 이제 내가 돈을 더 일찍 모으기 시작할 걸 이런 후회를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죠. 네. 근데 의외로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받는 구조를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저축해서 목돈은 만들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 세금을 줄이고 내 통장에 더 많은 월급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 당황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은 얼마를 모았냐보다 어떻게 받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무작정 쌓아두기만 하는 건 반쪽짜리 설계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지금 바로 내가 받을 나의 연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이 점검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돈 걱정 없는 삶으로 바꿔줄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은퇴 준비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은퇴 후의 삶에서 적절한 돈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청자분들께 많이 좀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금융서비스의 한송희 지점장 좋은 오늘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문가 만나서 또 보험 닥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보험 닥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라임에셋의 임수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시작하시면서 선택하시는 방법부터 또 어떻게 운영을 해 가셔야 될지 쉽고 또 고르기 편하시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 임수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임수연 팀장과는 그럼 어떤 또 이야기, 해법을 찾아볼지 시청자분의 사연 역시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윳돈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적금만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펀드와 변액보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장기로 가져가면 괜찮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잘못 들면 수익도 못 보고 보험료만 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변액보험은 투자와 보험이 함께 들어간 상품이다 보니까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은지, 펀드 변경이나 리밸런싱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질 않습니다. 펀드 역시 수익률만 보고 선택했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크게 흔들릴까 봐 걱정인데요.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좀 예적금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와 변액보험에 좀 관심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팀장님과 하나씩 운영 노하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투자자산 상품 처음 접할 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좀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거나 뭐 오해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단기 수익률만 보시고 선택하시는 경우입니다. 처음 접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변액 수익률이 펀드 수익률과 똑같다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펀드는 수수료를 뺀 원금 거의 전체가 투자되지만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투자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가입 초기에는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고요. 또한 수익이 나면 언제든 찾아도 손해가 없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변액보험은 장기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초기에 해지하면 사업비와 공제로 인해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고요. 반면 펀드는 상대적으로 단기, 중기 자금에 유용합니다. 언제든 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래 묻어둘 것인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입만 해두면 알아서 굴러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두 상품은 모두 관리가 핵심인 상품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형과 채권형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해야 하고 또 방치된 수익률을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가입은 시작일 뿐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투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상품에 찍혀 있는 뭐 수익률 이것도 중요하지만 목적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은퇴 자금인지 네. 중기 목돈인지 아니면 내가 세금을 절세받기 위한 목적인지에 따라서 같은 펀드라도 정답은 달라집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들이 남들이 좋다는 상품을 무작정 선택하시는 겁니다. 투자 목적에 맞춰서 상품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금의 목표가 운영 기간을 결정합니다. 결혼 자금처럼 바로 2, 3년 내에 써야 할 돈을 변액보험에 넣으시면 사업비 차감이나 해지 페널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원금도 못 건질 수 있다. 아마 앞서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신 내용이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반면 노후 자금처럼 20년 뒤를 보는 자금을 일반 펀드에만 넣어두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놓치게 되세요. 돈의 용도에 따라서 단거리 선수인지 장거리 선수인지를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비용과 세금의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모든 금융상품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기 투자라면 초기 비용이 적은 펀드가 유리하고 장기 투자라면 시간이 갈수록 비과세 혜택과 복리 효과가 커지는 변액보험이 유리합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 선택은 곧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또한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했을 때는 시장이 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는데 노후 대비라는 확실한 목표가 없이 일시적인 하락도 적립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투자는 결국 작은 변동 속에도 불안을 느껴서 저점 매도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내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자, 이렇게 목적에 맞게 내가 선택을 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데 그러면 펀드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약간은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초보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펀드를 가입하기 전에 이런 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마 좀 이 지표는 펀드를 선택하실 때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단순한 수익률보다 시장 지표를 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펀드는 수익률이 10% 올랐지만 시장 지수가 20% 올랐다면 사실 이거는 운영을 잘했다고 볼 수는 그쵸, 없고요. 네. 시장 상황 대비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또한 표준 편차입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널뛰기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원금 손실 위험이 크고 그쵸.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상품의 가입 시에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꼭 확인하시고 만약 안전적인 상품을 원하신다면 이 수치가 낮은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샤프 지수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위험 1 단위를 감수했을 때 얻는 초과 수익, 즉 쉽게 말해서 가성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샤프 지수가 높을수록 적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효율적인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총 보수 및 수수료입니다. 펀드 수익에는 매일 차감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 시에는 0.1%의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슷한 성과라면 보수를 꼭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자,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은 요 4가지 지표를 잘 확인하시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변액보험 이야기인데 이 변액보험도 참 어려워요. 이게 네. 예, 설명해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변액보험은 어떤 투자 상품인 겁니까, 도대체? 좀 쉽게 얘기하면 변액보험은 보험이라는 그릇에 펀드라는 내용물을 담은 상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보장이라는 안전망은 가져가되 알맹이는 펀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투자 자산입니다. 한마디로 보험의 보장과 투자의 수익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는 일반 보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고요. 그렇게 해서 총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실적 배당형 구조입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만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실적에 따라서 회합환급금 변동이 생기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구조입니다. 가입 즉시 전체가 다 펀드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먼저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투자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만회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펀드 변경 등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능동적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일반 보험,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시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좀 잊고 지내시는 경우가 있지만 변액보험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형과 채권형의 펀드 비중을 조절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는 투자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펀드와 변액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좀 넘어가서 네. 세금 구조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펀드와 변액보험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듣는 얘기는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에 세금의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반 펀드와 변액보험, 그럼 세금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네, 우선은 비과세, 그러니까 저희가 펀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환매를 하거나 중도에 이제 판매하시게 되면은 15.4%라는 이자소득세를 떼셔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이 수익률 같은 경우 저희가 1년 동안 금융소득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를 2천만 원 이상 초과 시 금융소득세로 분리가 되시기 때문에 또 그 또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만 유지하시게 되면 비과세로서 세금이 전혀 없으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상품은 변액보험이 훨씬 세금 쪽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억 원의 수익이 나도 세금이 한 푼도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쵸.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시고 비과세 혜택도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고액자산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세 이연, 즉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기도 가능합니다. 펀드는 중간중간 세금을 떼면서 남은 돈이 제출되지만 변액보험은 중도의 펀드를 변경해도 세금을 떼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원금에 포함되어 굴러가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금의 차이 한번 비교도 해봤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투자 자산을 시작하신 분들께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라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투자는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처음에 투자하실 때 얼마를 벌 수 있나요? 라고 물어오세요. 그럼 저희는 투자를 하시는 분께 얼마를 견디실 수 있습니까? 라고를 먼저 물어봅니다. 네. 수익률은 시장이 주는 선물이지만 손실을 방어하는 것은 오직 투자자의 실력과 시스템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결국 가장 크게 버는 투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 계좌의 안전벨트, 즉 자산 배분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시장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나의 시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매일 급등주와 화려한 수익률이 쏟아지는데 그걸 다 일일이 찾아보시면서 하실 수 없고 타인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내 페이스를 잃게 되세요. 그래서 투자는 남을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내 노후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여정입니다. 매일 변하는 시세창에 항상 밤새면서 막 주식방 보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좋은 자산을 사고 시간을 일하게 만드는 복리의 마법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투자의 길은 사실 외롭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을 하게 되면 공포에 질려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싫고요. 비행기에 기장이 있듯이 자산 관리에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줄 파트너가 필요하십니다. 지치지 않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해주고 시장의 흐름을 읽어준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펀드나 변액보험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잘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뭐 혼자 가면 또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지속적으로 좀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에셋의 임수연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오늘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